지난주 글로벌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안정과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좀 안정시키자라는 분위기가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홍콩 문제였습니다. 홍콩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공보실 대변인이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위대에게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제안이라기보다 약간 협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3가지 제안이 뭐냐면 폭력을 중단하라, 평화적 시위를 하라, 그리고 대화를 모색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홍콩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즉, 니네가 지금 중국을 향해서 뭐 송환법 어쩌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홍콩 문제 내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니네들끼리 좀 서로 해봐.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싸워봐 이거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욕하고 집값 올라가는 거를 문제 삼고 니네 내부적으로 한번 갈등을 일으켜봐. 그 두 번째, 홍콩은 지금 생산적 대화가 필요하다. 홍콩은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 사회 문제 해법을 같이 모색하자. 이 얘기는 되게 유화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중국이 홍콩에게 제시하는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앞서 중국이 홍콩 바로 옆에 있는 선전이라는 도시를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하다못해 홍콩 시민이 선전에 와서 일을 할 경우에 주민 부여권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쟤네가 아마 홍콩을 돈줄을 죄서 정말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배 골아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송환법이 뭐가 중요하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자. 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러자 그 다음에 홍콩에서 송환법 철회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4% 상승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콩 사태 해결이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공개된 건 없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 홍콩 문제가 두 나라의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말 미치는지, 아니면 홍콩 입장에서는 저 트럼프 저 새끼 쥐가 뭔데 자꾸 홍콩 문제에 개입해? 저 미친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어떤 경제 흐름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다. 그러면 그냥 양보는 못할 거니까 분명히 어떠한 명분을 제시할 거다. 그 명분이 진짜든 가짜든, 뭐 가짜 뉴스도 판치는 판에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원투데이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내에서 홍콩 문제가 관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양보하기 위한 어떠한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이 뭐냐면 홍콩 사태를 우리 미국이 해결해 준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사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꾸 연결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홍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사탕 하나 물어줬다? 너 그 사탕이 뭔 줄 알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우리가 좀 양보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중국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홍콩 문제가 해결된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떠한 양보를 자기가 이제 힘이 빠진 호랑이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게 아니라 홍콩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양보한 거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로 넘어가면 이탈리아도 지금 안정이죠. 지난번에 오성운동과 동맹이 1년 2개월 만에 연정이 깨졌고 연정이 깨짐과 동시에 오성운동은 바로 민주당과 내각을 추진합니다. 민주당도 원했고요. 여기에서 그 역모를 일으킨 부총리 살비니는
속된 말로 헛발질 해가지고 소속 장관과 함께 총 7명이 이번 새로운 연정 구성 내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살비니 부총리의 역모로 인해서 사임을 표시했던 주세페 콘테 총리가 다시 총리를 연임하는 일이 발생되고요. 한마디로 살비니의 역모는 실패다. 그래서 반체제 정당 오송운동과 중도좌파 민주당의 연정이 출범했다. 물론 얘네들도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물과 기름 같은 사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연정 출범을 하면서 일단은 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홍콩 문제 해결됐고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고요. 이탈리아 문제도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세 번째,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됐었던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지금 보리스 총리의 발악? 예. 예, 제가 조금 더 센 말을 쓰고 싶었는데 좀 참았습니다. 예, 보리스 총리의 발악? 제가 만약에 영국 국민이면 2016년도 6월 달에 브렉시트 가결하자라고 국민들이 원했을 때, 뭐 그것도 52대 48이었습니다만, 과반수를 조금 넘긴 부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과반수가 넘은 지지를 받았으니까 브렉시트가 가결된 거고, 영국이 유럽연합과 이제 헤어지기로 했는데, 사실 영국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오래 끌 줄 몰랐고, 그리고 지금 이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기승전 노딜 브렉시트라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국 국민들이 지친 거죠. 아휴, 야, 니네 뭐 하냐? 야, 그럴 바에는 하지 마. 뭐 이런 어떤 분위기. 근데 그런 분위기를 지금 보리스 총리가 모르는 건지 아닌 척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보리스 총리는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죠. 이런 거에 제가 앞서서 그 메이 총리를 말씀드리면서 2016년 6월 달에 브렉시트가 가결되면서 메이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메이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거를 반대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나는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지만 브렉시트를 위해서 나는 일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찌 보면 메이 총리가 자기가 진짜 원하고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억지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브렉시트가 지연된 게 아니냐. 만약에 그때 메이 총리가 아니라 지금 보리스 총리가 그때 총리가 됐다면 영국은 벌써 브렉시트가 됐겠죠. 근데 그것처럼 지금 또 약간 상황이 바뀌어서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왜냐하면 지금 영국 내에서는요, 일단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영국과 유럽연합의 어떤 탈퇴로 인해서 영국 국민들이 혹시 유럽 제품들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 사재기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영국이 브렉시트 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영국 런던 내 부동산 매매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과연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게 이게 좋은 카드였냐. 그런 걸 이제 영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즉 만약에 지금 영국 국민 투표를 한다면 브렉시트가 부결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총리가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 논자이다 보니까 노딜 브렉시트라도 불사하고 무조건 탈퇴를 시켜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발생되는 어떤 불확실성과 노이즈와 어떤 합의되지 않는 그런 불안감이 영국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총리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총리로 언제 임명됐나요? 7월 14일인가요? 예, 그때 임명됐잖아요.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총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보리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공통점.
머리가 노랗다. 똥꼬집이다. 예,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 힘이 빠지고 있다. 자, 보리스 총리의 조기 총선. 이거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높죠. 보리스 총리가 조기 총선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영국은 조기 총선이 진행되냐 하면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라 조기 총선 요건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이 조기 총선 하자라는 어떤 그런 발의가 하원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돼서 2주 내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그 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 의결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조기 총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리스 총리가 조기 총선 하자라고 하원에다 질렀는데 지난번에 실패했죠. 자, 9일날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리스 총리가 뭐 했냐면 야당이 쑥덕쑥덕거려가지고 브렉시트 못하게 막을까봐 9월 2일부터 제기되는 영국의 하원 의회를 6일까지만 열게 만들고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정회시켜버렸습니다. 자,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야당이 어떤 법의안을 발의하고 꿈틀꿈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보수당 내에서도 지금 뭔가 노이즈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수당이 다수당 당대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필립리 의원이 보수당을 탈당해서 자유민주당에 합류해버립니다. 과반수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보수당은 32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수당 당원은 310명에서 309명으로 한 명 줄어들었죠. 필립리가 자유민주당으로 갔으니까. 거기에다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 소속 10명과 같이 힘을 합쳐도 320명이 아니라 319명. 한 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반수 지위를, 그러니까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리스 총리의 동생이 건설부 어떤 장관이었는데 사퇴했다고 얘기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보리스 총리가 열받아가지고 브렉시트 방지법에 찬성을 한 보수당 당원들 제껴버리겠다고 막 하니까 또 보수당 내에서도 그러지 마라. 보리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보수당 내에서도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자, 영국의 브렉시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지난 3일 날 야당이 이 어떤 의사 일정 주도권을 영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내각이 가지고 있는데 9월 3일 하루만 하원이 그 주도권을 좀 갖고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를 표에 붙입니다. 찬성 328표, 반대 301표.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보리스 총리 뜻대로 하지 않게 하고 하원에서 이런 걸 좀 결정하자라고 했죠. 바로 여기에 투표를 한 보수당 21명이 보리스 총리의 제명을 당했죠. 그리고 보수당 내에서도 야 그러지 마라 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총리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주도권을 잡은 하원이 브렉시트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자, 이거 통과돼요. 찬성 327표, 반대 299표, 28차로 브렉시트 방지법이 가결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원도 통과를 해요. 이 일정은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 9일 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이 브렉시트 방지법은 뭐냐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월 말로 연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그 전에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10월 19일까지 유럽연합과 합의를 이끌어내던가 아니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던가 그것도 안 되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면 유럽연합한테 달려가서 내년 1월 31일까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리스 총리가 이 꼴을 보고 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4일날 브렉시트 방지법이 가결되는 거를 보고 10월 15일날 조기 총선안 하자라고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434표를 얻었어야 되는데 찬성이 298표밖에 되지 않아서 보리스 총리가 실패했어요. 조기 총선안 발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리스 총리는 9일날 다시 한번 조기 총선 동의안을 표결시키겠다라고 시도하고 있고 브렉시트를 추가 연기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죽지도 않을 거면서. 예? 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지금 이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칼레 항구와 영국을 오가는 화물 트럭을 대상으로 한 달간 통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경 통관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 감독이 좀 이렇게 세질 거니까, 국경 통과 검역이 세질 거니까 그 수요를 대비해서 700명의 세관 직원을 충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부품 차질을 우려해서 11월 1일부터 영국 버나스턴 공장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고요. 융커 위원장과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고위 관리들과 함께 대비책을 설명했는데 그 대비책이 뭐가 있냐면 7억 8천만 유로, 약 1조 37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고 각국에 미칠 타격과 혼란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영국 내에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조기 총선 물 건너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브렉시트 방지법이 이제 9일날 여왕의 재가를 받아서 정식 법률로 지정이 되면 10월 19일까지 합의를 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내년 1월 31일까지. 그럼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27개국 유럽연합 국가들의 만장일치를 받아야 되는데 핀란드 쪽에서는 안 될 거야. 그다음에 프랑스도 노딜 브렉시트 될 것 같아서 저렇게 지금 뭐 어떤 국경 지역에 인원을 충원하고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인데 독일 쪽에서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실 대변인이 뭐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뭐 두 번, 세 번 아니 두 번도 연장됐는데 양측이 하겠다고 하면 즉 영국이 놀이를 안 하고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줘야지라고 얘기하면서 독일이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 연장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가장은 독일이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브렉시트를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일 내 경제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까지 된다면 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서 지금 독일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영국 내에서 1월 31일까지 부탁해달라라고 하면 연기해달라고 하면 유럽연합은 만장일치 해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만장일치에는 어떤 내용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1월 31일까지 연장해 줄 테니까 그 안에 제2국민투표해라. 제2국민투표하면 지금 만약에 니네 영국이 국민투표하면 브렉시트 안 한다고 할 거다. 어떤 이러한 속내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로 넘어가면요. 각국의 제조업 PMI가 50 이하죠. 미국이 이번 8월달 제조업 PMI 지표가 50 이하로 내려왔고요. 유로존은 이미 8개월째 50 이하, 일본은 4개월째. 그리고 단순히 제조업 PMI뿐만 아니라 독일 2분기 GDP는 마이너스 0.1%, 영국의 2분기 GDP는 마이너스 0.2%, 홍콩의 2분기 GDP는 마이너스 0.4%. 그나마 유로존의 2분기 GDP는 0.2% 증가하긴 했으나 1분기 때 0.4에 비해서는 지금 반토막 난 거죠. 프랑스, 스위스는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 시간 문제고 독일은 사상 최고로 제로금리 국채를 발행했고요. 자,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제조업 PMI가 부진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니까 뭐를 해요?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하던 금리를 인하하던 지금 경기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8월달 차이신 서비스 PMI가 3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0.5% 인하하기로 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10월 15일,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총 1%의 지준율을 인하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지준율은 어디냐 하면 바로 규모가 작은 도시상업은행의 지준율을 인하해 줍니다. 규모가 작은 그런 은행들을, 기업들을 좀 도와주겠다는 의미겠죠. 자, 라가르드 IMF 총재는 9월 12일 날 IMF 총재 임기를 만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22 드라기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데 라가르드 IMF 총재가 유로존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9월 12일 날 ECB에서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번 9월 달 ECB에서 유로존 ECB는 바주카 폭격 어떤 통화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언론을 통해 제시가 됐었습니다. 자, 미국은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현재 경제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FED가 적절히 대응하겠다. 자, 베이직북이 발표가 됐는데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미국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 관세 및 무역 정책과 관련된 우려감에도 미국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ADP 민간 고용이 19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7월 달에는 15만 6천 명이었는데 7월 달보다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좋았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훌륭한 일자리 숫자다. 트럼프가 과연 지금 왜 조용할까? 미쓰리는 딱 한 가지 생각합니다.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 지난 1분기 때 3.1이었고요. 2분기 때 2.0이었죠. 지금 트럼프는 2019년도 GDP 경제 성장률을 3%를 넘기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대로 가면 미국의 3분기, 4분기 GDP가 3%대 중반이 나와야지만 2019년도 GDP 경제 성장률이 3%가 넘어가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는 게 아닌가.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전월 대비 잘 나왔으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13만 건밖에 나오지 못했다. 실업률은 전월 대비 똑같았고, 자, 그리고 기업들은 지출을 줄이고 사업 확장과 투자 연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여전히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 괜찮다. 미국은 소비 국가인데 소비가 좋아지고 있어. 미국 경제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 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FOMC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5bp 인하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이슈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이란 문제로 넘어가 보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이란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날 마크롱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이 통화를 했죠. 자, 이란에서 원하는 건 뭐냐? 유럽연합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금융거래 재개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연합에서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지금 당장 원유 수입을 한다든가 금융 제재를 재개하게끔 해주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 대신에 이란산 원유 선구매금으로 150억 달러의 신용한도를 책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예요? 아직 이란산 원유를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란산 원유 사주는 가격 그리고 150억 달러의 신용한도를 책정했대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란이 이 유럽연합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3단계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우라늄 농도 핵합의 이전 수준인 20% 이상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했고요. 3단계 조처 들어간 다음에 프랑스랑 또 얘기할 거고 또 얘기가 안 되면 4단계 조처할 거고 또 얘기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하고 진행하고 자,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 9월 중순에 미국과 이란이
유엔 총회에서 정상회담을 갖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선 해제한 다음에 대화하자. 그래서 과연 유엔 총회에서 이란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회의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이란 제재를 예외 또는 면제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의 노력을 굉장히 무색하게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결되어 원유를 불법적으로 수송 판매한 이란 전 석유 장관 등 10명을 추가적으로 제재합니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 테러 지원 행위를 제보하면 150억 원 상당의 신고 보상금을 주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감은 지금 여전하다. 자, 작은 과연 불똥이 얼만큼 큰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아르헨티나를 좀 봐야겠죠. 아르헨티나는요, 9월 초에 뭘 발표했냐면 외환 시장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의 칙령을 공표합니다. 9월 2일부터 2019년 연말까지 한 달에 개인이 $10,000 이상,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0 이상의 외화를 사거나 혹은 해외로 송금할 경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2015년에 철폐된 정책이었는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디폴트가 우려돼서 외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지만 유출시킬 정도로 까다롭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난 8월 28일 날 아르헨티나는 단기 채권 상환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금액이 얼만큼이냐면 1,010억 달러예요. 1,010억 달러면요. 122조 8천억 원입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1,010억 원 달러를 아르헨티나가 갚지 못해서 상환 기일을 연기한 거예요. S&P에서는요. 지금 이미 아르헨티나의 국가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하향 조정해 놨고요. 이렇게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환 시장을 통제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이 2일부터 은행으로 가서 대규모 예금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같은 경우에는요, 페소화 가치가 전일 대비 5.39%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중앙은행이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는 달러를 매각하는 거예요. 달러가 시장에 나오자 상대적으로 페소화 가치가 상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거는 이게 뭔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매각하는구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증시는 11% 하락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9월 15일 날 IMF에서 대출 평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과연 아르헨티나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22조 8천억 원을 지금 못 갚고 이거를 상환 기일을 연기했는데 여기다가 50억 달러를 지원한다. 저거 세 발의 피 아니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빚이 한 1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좀 일을 해결하라고 한 200만 원 줘요. 해결될까요? 그랬을 때 과연 IMF에서 추가적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할지 아니면 못하겠다고 할지 일단 9월 15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지난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관세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1,12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다가 기존엔 10%였는데 5% 인상해서 15%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 중국산 제품에는 소비재가 69% 정도 포함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9월 1일 날 미국산 제품 750억 달러 규모 제품에 10에서 혹은 5 이렇게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이 부과하기로 한 미국산 제품 중에는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원유가 이번부터 관세 적용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콩이 관세 부과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 10월 1일부터 그동안 부과됐던 2,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30%로 인상하는 일이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는 3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 중에서 소비재, 즉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 소비 시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딜레이 시켜서 그 제품들을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난 다음인 12월 15일 날 중국산 제품 나머지 1,560억 달러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 제품의 25%, 자동차 부품에 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관세 몽둥이로 중국을 막을 수 없다. 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선에서 승리하면 중국과 협상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어이, 나 대통령 재선할 거거든? 나 재선한 다음에 그때 가서 협상해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지 말고 그냥 지금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요. 10월 초 워싱턴에서 제13차 고위급 회의를 낼 것이다. 그리고 9월 중순부터 실무진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하는 거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되고 우리는 이거를 미국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진행 사항을 이번에는 중국이 먼저 발표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10월 달에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해라고 얘기하면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보다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를 철폐해달라는 거를 제시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폐가 되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조심스럽게 제가 아까 홍콩 문제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거고 그냥은 양보하지 않을 거니까 홍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옛다 이거 먹어라 라고 입에다가 사탕을 하나 물려준다. 그럼 그 사탕이 과연 무엇일까? 10월 1일부터 2,500억 달러에 대한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한 거를 30%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할까? 혹은 12월 15일부터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 1,560억 달러에 대한 15% 관세를 10%로 그냥 유지를 하던지 뭐 그런 정도로. 즉 여기서 크게 후퇴하는 건 아니지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한 부분을 좀 하지 않는다든가 사실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격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정이라는 거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10월 달에 고위급 회의를 하겠다. 뭐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실무진 협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무진 협의에서 만약에 중국이 제시한 5,500억 달러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없으면 10월 달에 고위급 회의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9월 달에 어떤 그 관세 문제 관련돼 있어서 5,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다 철회되지는 못할 거고 10월 달부터 하기로 했던 거를 하지 않는다든가 뭐 12월 달부터 한 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던 거를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시간을 끌면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집을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지리멸렬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슈들을 좀 쭉 정리해 봤는데 뭐 어떠십니까? 확실한 거는 안정되어 있는 것 같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JP모건 이런 곳들에서 앞으로의 증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딱 나뉘었죠. 뭐 연말까지 9월 달부터 연말까지 상승할 거다 아니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상충되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돈다방 미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9월 9일 월요일 날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우리나라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연휴로 이틀 동안 휴장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특히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ECB 통화 정책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내마녀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 또 무언가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